첫 번째 쪽에 보면 있는 서정갈래와의 만남 파트를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나갈 거예요. 오늘 시 한 편을 배우고 그런 후에는 문법에서 음운 변동을 알기 위한 베이스를 좀 깔고 갑니다. 자, 서정이 뭐야? 서정이 뭔지 아는 사람? 위수? 위수? 서정이 뭐죠? 땀이 흘리기, 땀 뻘뻘뻘. 아, 나 애들한테 많이 물어봐. 근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면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학원 안에서 틀리는 거나 학원 안에서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난 가르치려고 만난 거지 다 아는 애들을 어차피 만난 거 아니라 괜찮아. 학원에서 처음 가르쳐 준 다음에 시험 보면 틀리겠니 안 틀리겠니? 틀리지. 이게 정상이야. 많이 틀려도 돼. 근데 대신에 그걸 알아가서 학교 가서 안 틀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하고 5번 반복했는데도 계속 틀린다. 그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땐 이제 혼나지. 그럴 땐 눈치 보는 거지만 지금은 안 그래도 됩니다. 자, 서정갈래가 무엇입니까? 서정갈래. 감정을 표현한다. 자, 서정은 개인의 감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정갈래는 감정을 표현하는 갈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서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운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운문이 뭘까요? 운문.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운문은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뜻이야. 자, 서정갈래 혹은 운문이라고 하는 이 갈래는 운율이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감정이란 표현보다는 정서라고 문학에선 더 얘기를 많이 하죠. 정서를 표현하고요. 그걸 어제 나 너무 슬펐어. 네가 나한테 이별을 얘기해서 내 기분이 좀 나빴거든. 그래서 너희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네가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 봤어? 없지. 시는 뭔가 뭘 말하는 걸까 싶게 조금 줄여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시를 보면 리듬감도 있어야 되고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줄줄이 이야기하지 않고 뭘 하더라? 압축된 언어 혹은 함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더라. 이 3가지가 운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선생님, 운문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너희 3년 내내 시 계속 배울 거잖아. 배울 때마다 시험 때마다 뭘 물어보냐? 이 운문의 특징을 물어봐. 왜 그러냐? 너희 1단원이 문학의 여러 갈래거든. 첫 번째 갈래가 서정갈래야. 그 다음은 산문, 소설이야. 그 다음은 교술, 수필이야. 그 다음은 극갈래야. 4개 갈래 너희 시험 범위로 다 볼 거야. 그 중에서 당연히 서정갈래라는 것 안에 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라는 게 무언지 특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쌤은 오늘 너희한테 표현 방법을 먼저 수업해 줄 거야. 자, 지금 얘기해주는 표현 방법은 3년 내내 써먹을 아주 중요한 밑밥들이 될 거니 차근차근 잘 이해를 해보고, 만약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는데 뭐지? 이게 뭔 개소리지? 싶으면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있죠? 자, 첫 번째,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운율. 시에서 리듬감을 뭐가 만들지? 반복. 또 운율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한다. 또 뭐 있을까? 혹시 너희 내재율, 외형률 이런 말 초딩 때 들어봤지?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훑는 거야. 자, 운율을 봤을 때 겉으로 따박따박 지켜지는 형식 때문에 생기는 운율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외형률이라고 할 겁니다. 자, 외형률은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글자 숫자를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이렇게 지키더라고. 어떻게 지키냐? 4, 4, 조 3, 4, 조 4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뭐 이렇게 음의 숫자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음수율이라고 부릅니다. 음의 숫자로 리듬감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리듬감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봐봐. 나는 사랑해. 너를 사랑해. 왠지 모르지만 음률이 형성되죠. 반복도 있지만 음의 걸음이 몇 번씩 걸어갔어? 3번씩 걸어갔어. 나는 사랑해. 3번씩. 맞아요? 자, 이렇게 음의 걸음으로 리듬감을 만들어주는 것을
걸음 보자 써서 음보율. 우리나라 음보율은 3음보 아니면 4음보예요. 대부분. 맞죠? 자, 이런 걸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에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리듬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얘기한 뭐가 있어? 반복. 그 다음 또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리듬감을 만드는 요소. 시에서, 문학에서. 승아? 노노? 혹시 아는 사람?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알려줄까? 너희 대꾸법이라는 말 들어봤지? 대꾸법을 뭐라고 배웠었을까?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단어. 자, 통사가 뭐야? 문장이야. 문장이야, 얘들아. 앞으로 통사라는 말 나오면 쫄지 마. 그냥 문장이란 뜻이야. 문장의 구조가 반복된다고? 야, 그것도 운율이 형성되나?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반복이랑 그럼 통사 구조의 반복은 뭐가 다릅니까? 자, 반복은요, 동일한 시어, 동어의 반복입니다. 같은 시어의 반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통사구조, 한마디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된다는 건 단어는 하나도 똑같지 않아도 돼. 그냥 구조만 비슷한 거야. 나는 밥을 먹고 너는 잠을 잔다. 나는 밥 먹고 너는 잠잔다. 아무것도 똑같은 단어가 없지. 근데 왜 리듬감이 생겨? 문장의 구조가 비슷해서 그래. 그걸 대꾸법이라고 배우는데 고등부에선 대꾸법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꾸법이고요. 같은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운율을 만들어. 서정에서는, 이 운문에서는 운율이 너무 중요해. 왜?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를 배워도 왜 리듬감이 생기는지를 찾아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감정을 표현한다며. 뭐 이거는 이제 이따가 시를 읽으면서 감정 찾아보면 되겠지. 근데 압축과 함축은 또 무엇인가? 자, 얘들아, 아까 얘기했지. 시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그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나의 마음은 날아가네. 너의 집 앞 편지처럼. 내 마음을 어디다 빗대? 편지에 빗대. 맞아? 이런 식으로 압축하고 함축하고 막 빗대어서 표현하려고 해. 그래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데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표현 방법은 비유하기입니다. 필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꽤 많아요. 아니면 좀 이따가 필기할 시간 한 2, 3분 조금 다시 드릴게요. 일단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서 이해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응용을 하니까. 비유하기가 뭐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 그지? 그건 알지? 그럼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뭐라고 불러? 원관형. 어머, 너희 너무 훌륭하다. 남자애들 앉혀놓고 수업하면 원래 표현하고 싶은 대상. 뭐? 배고파? 계속 이런 눈빛으로 앉아있는데. 원관념이야. 그럼 내가 그걸 다른 대상에 빗대지. 그건 무슨 관념이라고 불러? 보조관념이라고 불러. 맞지? 자, 그런데 글씨가 이렇게 됐어. 자, 보조관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비유하기랑 비슷한 상징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심지어 비상교육, 비유와 상징이잖아. 그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비유는 구체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것에 비유하는 거야. 음료수. 이것은 내 삶의 에너지 이랬어. 음료수 구체적이지. 뭐 내 삶의 에너지라고 하면 좀 애매한가? 내 삶의 뭐 밥과 같은 것. 밥에 비유해서 구체적인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이 맞죠? 그런데 상징은 뭐가 다르냐? 자, 상징은요. 미리 얘기할게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댑니다. 추상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 이런 물건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사랑 5g만 줘라. 표정 봐, 씨발. 눈으로 욕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안 되지. 왜? 이거 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나눌 수 없잖아. 야, 우리나라 평화가 지금 필요하니까 한 5만 개만 평화를 나눠줘. 안 되죠. 머리로는 알지만 줄 수 없죠. 아니, 사랑, 평화, 시간, 젊음, 행복. 우리 머리에는 뭔지 알지만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죠. 이런 걸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학교에서는 이걸 관념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하면 비둘기, 사랑, 마이 하트,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걸 우리는 상징의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근데 구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유하기 안에 뭐가 있는가? 1. 가장 대표적인 거 직유, 2. 은유, 3. 의인, 4. 화류. 비유하기 사실 더 많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직유를 중딩과정에서 이렇게 배웠을까요? 직유는 직접적으로 빗대서 직유야. 왜 직접적이냐?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이어주는 말. 아, 쟤는 정말 돼지처럼 먹는군. 아, 쟤는 바보같이 왜 저래? 아, 쟤는 천재인 듯이 말하더라. 쟨 왕자인 양 행동해. 쟤는 왕자. 근데 뭐뭐처럼 뭐뭐 같이 직접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나오고 둘을 같이 이어줍니다. 이건 이해되죠? 그러면 은유법은 왜 은유일까요? 직유는 직접 비유하니까 직유야. 은유는 은근히 빗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A는 B다! 이거 더 직접적인데? 아니 이렇게 직접적인데 왜 은근이라고 했을까? 안 이상했어? 중학교 때 이거? 안 이상했니? 그냥 외웠구나. A는 B, 내 마음은 호수 이렇게 외웠구나. 야, 이거 사실 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은유가 왜 은근한 거냐면 원관념이 원래 잘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 원관념을 찾아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서 은근한 비유야. 근데 제목 나비. 아, 춤추는 나의 여인. 그대는 나의 그 꿈꾸는 뭐라고 할까? 꿈꾸는 꽃. 뭐 이랬어. 그럼 여인이 누구야? 나비겠지. 꽃도 누구야? 나비겠지. 그래서 형식은 A는 B야. 근데 원래 나비라는 말을 안 써주고 오 나의 여인, 춤추는 나의 여인, 춤추는 나의 꽃이야 막 이랬어. 그거 나비잖아. 근데 형식으로 보면 A는 B 형식인 것 뿐이지 사실 은근한 거야 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은 뭐냐? 의인법이 뭐예요? 의인법. 동물이 아닌 대상도 사람처럼. 맞지? 사람처럼이야. 그래서 뭘 부여한다? 인격 부여한다고 배울 겁니다. 화류법은 요반에 화류를 틀린 친구를 내가 정서 나랑 주중에 한번 만나기로 했었지. 너 아니냐? 엄마랑만 약속했나? 지읒자 들어가는 건데 누구였지? 지은? 아니야. 지은이 같은 이름은 아니었어. 뭐 갑자기 화류를 하니까 한 친구가 생각났는데 뭐 틀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야, 화류가 뭔 줄 알아? 너지? 내가 왜 널 기억하냐면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지읒 시옷인 건 알겠어서 내가. 화류가 뭐냐면 무생명인 거 있지. 생명이 없는 대상에 생명을 부여한다라고 말해. 근데 너희가 이거 두 개를 헷갈려서 틀린다니까. 왜 틀리나 봤더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동은 의인법이야. 자, 봐봐. 나뭇잎이 미소 짓는다. 무슨 법일까? 의인법. 미소 짓는 건 누구만 하는 고유한 행동? 사람만. 너희 집 개가 웃는다고 생각하지 마. 저희 집 개는 미소 짓습니다. 아니야. 자, 그 다음. 바람이 속삭인다. 무슨 법일까? 이거 개가 속삭이냐 안 속삭이냐 생각해. 이거 안 하잖아. 속삭이는 건 인간만 하는 고유한 행동. 의인법. 그치? 전등이 눈을 깜빡인다? 눈 깜빡이는 건 우리 집 멍멍이도 하죠. 개돼지도 다 해. 그러면 인간만이 하는 고유한 행동은 아니야. 생명을 부여한 거야. 화류법. 근데 정의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응용돼서 문학에서 쓰이는가를 봐야 돼. 과학적 접근을 하지 말고 무생물인 것을 무생물, 딸기는 생명이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알겠죠? 그냥 생명만 부여했냐, 인격을 부여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내가 뭘로 틀렸다는 걸 듣고 혼자 막 웃으면서 궁금했거든. 그 친구가 누굴까. 자, 여기까지가 비유하기의 개념이에요. 근데 비유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 강하게 강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강조하기의 방법을 한번 봅시다. 승현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승현아. 강조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강조할 수 있는 방법. 응? 뭐? 역설법. 뭔가 강조하기가 되기도 해. 근데 영역으로 가를 때는 걔는 좀 변화를 준다고 하거든. 너희 엄마들이 너희한테 맨날 하는 거 있어. 강조하고 싶을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어법. 너무 슬프다. 우리 예쁜 딸. 너무 슬픈데 그건. 야, 봐봐. 강조하게 원빠따는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맨날 뭐해? 핸드폰 받게 되면 핸드폰 계속 얘기하는 그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 반복법이에요. 그 다음 유사하게도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면 그것도 강조가 또 되는 역할이 있죠. 통사구조의 반복, 대꾸법도 여기다가 그냥 넣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을까? 점층법.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진 않지. 점층은 층계를 올라가면서 점점 확장되는 거야. 확장된다는 것의 예를 들어볼까? 우리 시윤이는 우리 반에, 아니 명일여고 전체에, 아니 우리 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점점 확장되죠. 이런 건 점층입니다. 반대로 가볼까요? 점점 하강하는 것, 계단을 내려가는 것, 그것을 점강이라고 합니다. 점강법의 예는 아까 그거 그대로 반대로 타고 내려가면 돼. 그런 게 점강이야. 확장이 아니라 점점 시상이 뭐 되는 거냐?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은님이 여기 어디? 은님이가 누구요? 은님아, 강조하기 중에서 혹시 너 대조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니? 대조법이 뭘 것 같아?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면 비교법이지. 이상하다. 비교랑 대조랑. 너희가 평상시에 야,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 반대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대조야. 다음부터 그럴 때는 대조하지 마! 이러고 집을 나가라고.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비교는 공통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국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언니도 이렇게 예쁜데 너도 예쁘구나 할 땐 그 비교는 기분이 좋네 이거고, 언니는 예쁜데 너는 이러면 씨발 대조하지 마! 이게 맞는 거고. 자, 대조는요 상반돼야 됩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대조랑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흰색과 대비되는 거, 두드러지게 탁 보이게 하는 게 뭐야? 검정색. 왜 이렇게 슬프게 속삭일 일이야? 나 너무 무서워. 앞에서 누가 자꾸 속삭여. 검정. 크게 말을 해 그냥 차라리. 아니, 빨간색에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하려면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색채는 대조라는 말을 안 쓰지. 반대 개념이 없어서 대비라고 해요. 근데 색채 대비도 나 중요해서 노란색 아니야. 색채 대비도 강조하기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비유하기랑 강조하기를 봤고, 뭐 강조하기에서는 이 정도면 뭐. 그 다음 라스트 변화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화주기는 말 그대로 평상시에 쓰는 것과 좀 다르게 쓸 거야. 선생님 글씨 잘 알아볼 수 있니? 괜찮아? 나 가끔 애들이 이렇게 다시 써 이런 다음 뒤에 가 있는데 애들이 자꾸 글씨 물어보는. 선생님 저 글씨 뭐예요? 이러고. 글씨가 좀 이상해서. 변화주기의 첫 번째는 사람의 평상시에 하는 언어의 순서를 일반적인 순서와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어순을 바꾼다고도 해. 혹시 무슨 법? 오, 훌륭하십니다. 도치법이에요.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은 어순을 바꾼다라고 말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도치법 사용하면 되게 있어 보여. 승아는 배가 고프다.
이 표현을 도치법으로 쓰면 배가 고프다, 승하는, 몹시. 저 불쌍한 어린 양이 되게 있어 보이게 되거든. 이게 도치법의 효과고요. 그 다음 2번을 모르면 너희는 고전시 풀 때 진짜 고생해야 돼. 그게 뭐냐? 서리법입니다. 자, 서리법이 뭘까요? 우리 승아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뭐지? 모자 쓴 친구. 민서. 민서. 민서야, 너 혹시 서리법 뭔지 들어본 적 있어? 오, 국어 잘하는 애들 많이 왔나 보네. 뭐죠? 그냥 들어본 적 있다고 정보 전달해서 들어는 봤어요. 까먹을 수 있지. 근데 서리법이 뭐냐면 평범한 문장인 평서문을 굳이 무슨 문으로 바꾼다? 의문문으로 바꾼다. 이게 지금 근데 고전시에서는 대부분 서리법이 너무 많이 쓰여. 근데 너희는 대부분 또 못 찾기도 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야. 질문이 아니야. 소율아, 이거 맛있어? 이건 질문이야. 야, 이거 맛있냐? 질문이지. 그치? 근데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맛있다 라는 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 얼마나 맛있는가? 질문이니? 아니지. 내가 평서문으로 말할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서리법은 답정너죠. 답은 이미 내가 내렸어. 평서문으로 있어. 근데 그냥 한번 꽈서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서리법은 크게 보면 서리적 표현 안에 들어갑니다. 이 개념은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설명은 할 거예요. 서리적 표현은 뭐냐면 모든 의문문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거지. 정서야, 밥 먹었어? 서리법이냐 서리적 표현이냐? 서리적 표현이야. 의문문은 전부 다 서리적 표현이라니까. 이해됐지? 야, 아직도 다 안 먹었어? 서리적 표현이죠. 맞죠? 그러니까 의문문은 전부 다 서리적 표현이나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꾼 서리법과는 조금 다르죠. 서리법은 요 안에 포함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얘는 진짜 질문이 아니라 뭐야? 의미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변화를 준 영역이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변화주기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너희 영탄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영탄법은 어떻게 감탄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영탄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 감탄사 사용하기. 하도다. 그것도 맞아. 감탄사 사용하기. 감탄사 하나씩 써볼까요? 소영이 감탄사 하나 던져봐. 너무 슬퍼. 갑자기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처럼 계속 뭐 이런 거 깍, 액, 뭐 놀람, 느낌 전부 다 감탄사잖아. 그건 잘 찾아 너희가. 그거 찾은 다음 영탄법 사용됐다 하면 맞았다고 해. 근데 얘 때문에 못 찾아서 영탄법 못 찾아서 틀리더라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럼 이거 말고 영탄법도 어떤 게 있냐? 종결 어미에 힌트를 두고. 어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 손?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어. 모르면 설명해 주게. 어미 다 알아?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간다? 자, 감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감탄사 만들 수도 있어요. 영탄법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탄형 어미는 뭐냐? 마지막에 종결 어미가 감탄을 만들어내는 경우야. 어떤 게 있을까? 아름답다를 감탄하는 걸로 만들어봐. 종결 어미 바꿔서.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그치? 또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미인이 로다. 요 종결 어미가 있으면 영탄법인데 못 찾지 잘. 그치? 보통은 너희는 영탄법 하면 이것만 찾다가 없다 이런단 말이야. 요런 게 사용돼도 영탄법이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하이라이트 반어법이랑 역설법 갑니다. 고등부에서 시안에서 역설법이 있다. 무조건 시험 문제 100%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역설법 성애자들처럼 역설법만큼은 무조건 시험에서 좀 이렇게 다지고 간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 반어법은 뭐냐면 쉬워요. 의도와 반대로. 근데 반어는 표현 자체는 멀쩡해요. 표현에 모순이 없습니다. 그냥 내 의도와만 반대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볼게. 길을 가고 있었어. 엄청 못생긴 남자가 딱 지나가. 그럼 우리가 바로 옆으로 보면서 씨발 졸라 잘생겼네 막 이래. 내 의도랑 반대잖아. 야, 네 남친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줄들끼리 신나. 이거 의도랑 반대야. 맞지? 진짜 사귀고 싶은 거야? 고개 너무 격렬하게 졌는데 아니요. 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거야. 의도와 반대로. 너무 슬픈데 당신이 가셔도 저는 울지 않아요. 반어법이야. 슬픈데 안 슬프다고. 이해됐죠? 그런 건 반어. 근데 의도는 역설법은 표현 자체가 뭐 된다? 모순됩니다. 모순돼요. 이 역설법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표현의 모순을 그냥 말이 안 되는 표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너희가 문제를 잘못 풀어내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모순은 앞에 표현과 뒤에 표현이 이게 매칭이 안 돼서 뻐그러지는 거야. 모순된다는 게. 예를 들어 볼까? 환한 어두움. 말이 돼? 표현이 모순되지. 환한데 어떻게 어두워? 맞지?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는다. 갔는데 지가 어떻게 안 보내?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이 아우성 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앞뒤가 모순되는 게 역설인 거야, 얘들아. 만약에 역설을 그냥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나뭇잎이 속삭인다. 말이 돼? 그것부터 다 역설이라고 말해야 되잖아. 얘는 앞뒤의 표현 자체가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을 먼저 기억을 잘 해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예제를 역설법은 한 서너 가지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역설법 하나씩 아는 대로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강철로 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표현이 내신에선 정말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행복해? 말이 안 되지, 앞뒤가. 그 다음 찬란한 슬픔의 봄. 아니 무슨 슬픔이 찬란해. 앞뒤 모순이지? 외롭고도 황홀한 신사이다. 마음이라고 쓸게요. 외로운데 황홀해. 무섭지? 외로워. 좋아. 막 이러면 앞뒤가 모순되잖아. 이해되죠? 그 다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요런 정도의 모순은 앞뒤의 모순이구나. 이게 역설이구나. 자, 그럼 시험 문제 갑니다. 내가 한 번도 안 불러본 친구가 있나? 지은이. 불렀어?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 잤냐? 지은아, 선생님이 지금 드는 게 뭔지 한번 맞춰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반어법? 반어야. 이거 반어야. 근데 애들이 뭐라고 오해하냐? 죽을 때까지 안 운다고? 말이 안 되는구만. 역설이지. 아니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는 너무 슬픈데 안 슬프다고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게 제일 잘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반어와 역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표현 방법은 얼추 다 배웠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뭐 심상? 아니면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명일이 객관적 상관문을 그때 한번 좀 냈던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너무 개념만 배우면 계속 좀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로 좀 살살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이미 시 한 편 배웠지? 오, 아직 수업 하나도 안 나갔어? 내가 먼저 선행진도 나가겠네? 아쉬운데? 나간 사람.
아예 안 나갔니? 그럼 이번 주에 뭐 했어? 다 1시간 동안? 두 선생님이 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문학 나갈지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 알아? 그러면 더 나이 많은 선생님 말고 조금 덜 있는 선생님 문학 나가니? 둘 다 나이대 비슷해. 한 명이 살짝 덜 늙었을 텐데 한 분이 그걸 모르겠네. 뭐 나간 다음에 알아보죠 뭐. 심상이 혹시 뭔 줄 알아요? 심상? 아는 사람? 없어요? 분위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는 해, 심상이. 심상은 얘들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심상은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 코로 냄새 맡아? 후각적 심상? 맛보는 거? 미각? 들려? 청각? 피부? 피부가 미각이면 개무섭겠다. 피부 촉각. 그지? 근데 이런 감각을 사용하잖아, 시에서. 그럼 그게 감각적 시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야. 제발 감각적 시어를 감각? 느낌? 그래 이건 좀 느낌 있는 시어 같아. 감각적이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뭐가 쓰여 있어야지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문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은 느낌이나 감각으로 푼다고 생각하더라고. 가능하겠니? 문학 작품 하나를 느끼는 게 100명이 다 다를 텐데 감정이나 느낌으로는 풀 수도 없거니와 시험 문제 그런 거 내잖아. 와, 수능 때 그런 거 한 번 내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진짜 개난리 날걸? 문학 같은 거야말로 정확하게 팩트로 푸는 거야. 이 표현이 그 시 안에 있나 없나, 이 정서가 그 시 안에 있나 없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화자라고 부릅니다. 화자는 작가 자신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마도 작가의 경험으로 유추는 하지만 화자는 시 안에서 말하는 만들어진 그럼 또 소설이랑 헷갈리지.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시를 분석할 때 어떤 시든 화자를 찾을 거야. 시를 읽으면서. 어딨어? 나라는 1인칭 화자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화자가 없으면 화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화자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 거기서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판단하면 시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화자 상황 정서 찾으면 이게 주제야. 내가 이별하는 상황이네. 어떤 정서지? 슬퍼하네. 주제, 이별의 슬픔, 끝. 맞죠? 이것만 잘 정리하는 걸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 문제가 전부 다 뭐냐? 표현 방법과 관련된 거야. 아까 내가 수업해준 내용들. 뭐 지규가 쓰였네. 무슨 심상을 통해서 감각적 시어를 썼네. 뭐 음성 상징어를 썼네 안 썼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자, 그건 우리가 연습해서 찾을 거야. 오늘 쌤이 산수유나무의 그늘이라는 시를 배울 건데 일단 시를 읽고 너희가 화자 상황 정서를 찾아보는 연습을 살짝 해보고 그 다음 표현 방법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줘볼 거고 내가 찾아봤더니 어제 표현 방법이 한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으면 한 11개도 나올 것 같아. 표정 봐. 한 줄당 한 번씩 표현을 사용했나. 진짜 막 많아. 하나의 시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해서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시를 먼저 낭송을 해볼까요? 미수가 시 한번 낭송해줘. 야, 나머지 친구들은 화자의 상황을 잘 인지하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읽어줘. 산수유나무의 동사 권태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목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하나의 동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동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영아,
화자 1인칭 화자 직접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지. 화자는 직접 드러나진 않았어요. 화자의 상황은 뭘까요, 승아야? 갑자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돼버렸네. 뭐야? 뭐 하고 있어 지금? 상황이 뭐야? 정서야, 어떤 상황이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처음 시작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시작했죠. 그럼 화자가 산수유나무가 꽃 피우고 있는 걸 뭐 하고 있어? 봤네. 꽃 폈네? 하고 봤나 봐. 그치? 시적 상황? 산수유나무에, 나 그냥 약식으로 쓸게. 꽃을 보다. 그걸 통해서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한번 계속 볼까요?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라고 표현했죠. 나무 그늘이 노랄 리는 없지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봐라! 라고 하면서 시가 계속 전개되네요. 자, 아직까지 정서를 모르겠는 게 이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대한 상징성을 정확히 모르면 정서 읽기가 좀 어렵겠어요. 얘들아, 시어에는 그 나름의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 모든 시어에는. 그런데 어떨 때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시어가 어떨 때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해. 그러면 그늘이라는 것에 긍정적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늘. 뜨거운 여름날 그늘은 우리한테 뭘 줘? 쉼을 줄 수도 있고, 그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너한테 그늘을 드리워줄게. 엄마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이거 무슨 뜻이야? 엄마가 뭐 보호해줄게, 위로해줄게, 지켜줄게 이런 뜻이기도 하고. 좋은 뜻으로는 시원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어. 그지? 자, 그럼 부정적일 때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다. 그건 무슨 뜻이야? 피부가 칙칙해요라고 하지 마. 얼굴에 그늘이 들인다든지 삶에 그늘이 들인다든지 그런 건 대부분 어때? 뭐 슬픔? 맞아요? 아픔? 고통? 뭐 아니면 시원하다가 아니라 추워?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부정적인 거.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시를 읽어봤으니까요.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지어서 그늘을 넓히고 있다라는 이 시를 보니까 이 시에서의 그늘은 긍정어일 것 같아요? 부정어일 것 같아요? 부정어일 것 같아요. 왜? 산수유나무가 우리 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빠뜨릴 것 같아? 아니면 노랗게 꽃을 피워서 여기 그늘을 넓혀가서 사람들을 많이 쉬게 하고 싶을 것 같아? 쉬게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 부정으로 볼 거야? 긍정으로 볼 거야? 긍정으로. 맞아요. 자, 이 시는 산수유나무 진짜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까지 병신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얘는 실제로 봄 되잖아. 그냥 마른 가지에 이파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노랗게 꽃부터 펴.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누렁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자, 그러면 얘가 막 꽃을 피워, 열심히. 그럼 꽃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에 그늘도 어때지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제목이 산수유나무의 농사잖아. 나무가 농사 짓겠어? 아니지. 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늘을 넓혀서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그늘은 무슨 어다? 긍정으로 해석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시 1연부터 다시 봅니다. 1행부터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봐라! 야! 산수유나무는 꽃을 피워가지고 그늘을 열심히 넓히지. 타인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배려하고 있잖아. 그치?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마음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짜증나게. 왜 날 더 안 챙겨주는 거야? 하는 사람들아 좀 봐라! 라고 하잖아, 화자가. 그럼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불평불만만 하는 이 자식들아 봐라. 야, 나무도 노력하는데 너들도 좀 노력 좀 해. 잖아. 그래서 이 시의 정서는 두 가지인 거야. 산수유나무의 배려와 노력에는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고, 이기적인 현대 사람들에게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비판하고 싶은 거야. 그럼 주제 끝났어. 산수유나무를 보며 배려와 노력의 긍정적 가치, 이기적인 사람들을 비판한다. 주제 끝났습니다. 됐죠?
근데 나 시분석 하기 전에 너희한테 시간 줄 거야. 방금 표현 방법 배웠잖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찾는 데까지 한번 찾아보자. 뭐 10개가 될지 11개가 될지 뭐 찾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자, 지금부터 각자 샤프를 들고 표현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선생님 지나가면서 잘 찾는지, 아, 이 친구 이거 되게 잘하네, 아니면 아, 이 친구는 요거를 더 가르쳐줘야지 하는 걸 좀 볼게요. 샤프로 일단 필기하면서 샥샥 찾아보세요. 표현 방법들. 어느 구간에서 찾는지도 좀 볼게요. 어디서? 산수유나무가 꽃을 핀다는 굳이 생명부여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지? 비슷한 게 다른 게 쓰이긴 했는데 좀 더 읽다 보면 나올 것 같아. 그림도 예쁘게 잘 그렸네. 내 그림보다 낫다. 하주는 음료수도 안 사고 그냥 왔어? 아니, 빵이든 뭐라도 사지. 너 이따가 끝나고 집으로 가? 각자 조금씩 찾은 게 다 달라서 되게 재밌네요. 의인법 찾은 친구들도 있고 5가지 이상 찾은 사람. 근데 5가지가 막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것 6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막 이러면 어떡하지? 자, 선생님이랑 한번 차근차근 시 읽으면서 다시. 우리 일단 이 시의 주제는 뭐야?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많이 지으려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산수유나무가 그만큼 타인을 뭐하는 모습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모습이야. 그것이 가치 있고, 마음이 왜 이렇게 다들 좁아졌어?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현대인들이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게 주제야. 이거 이제 끝났어. 그치? 그럼 나머지 표현 방법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노란색. 자, 이렇게 노랑, 빨강, 흰색 이런 색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나오면 무슨 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색채어 사용. 아까 누가 찾아놨었어요. 잘 찾았습니다. 색채어를 사용했다. 그죠?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얘들아, 그늘이 노랄 리가 있어? 아니지. 그늘이 노랗다는 것은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뭔가 따뜻한 이미지, 사랑스러운 이미지, 포근한 이미지이고 싶은가 봐.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늘이 노랗다라는 것은 일단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서는 좀 다른, 그치?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늘이 진짜 그늘이야? 진짜 그늘이 막 노래? 아니지. 배려나 헌신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그늘이라는 시어 자체에서 무슨 상징적 시어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 그 다음 아까 몇몇 친구들이 찾았던데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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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같은 시어 반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어에 아이고야 반복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농사라든지 그늘이라 농사라는 말은 반복으로 보면 안 되겠다. 산수유 나무라든지 산나라고 쓸게요. 뭐 이런 시어 반복됩니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좀 봐라. 보아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잘 찾아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난 여기서 요거 하나만 먼저 말해주고 갈게. 야, 너 이 대화체 내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대화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대화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대화체인지 아닌지 봐봐. 나 어제 밥 먹었어. 대화체야? 아니야. 뭘 보고 대화체라고 생각했어? 말하는 대상. 대화체, 문학에서의 대화체는 종결어미의 말투를 보면 안 돼. 밥을 먹었도다 이러면 대화체 아니고 밥 먹었어 이러면 대화체 아니야. 그럼 뭐가 대화체야? 청자 설정. 듣는 이가 설정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청자가 설정돼야지 대화체야. 청자가 있어야지 대화체를 말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요새는 고등부에서 대화체란 말보다 말 건방을 더 많이 쓰더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인지 아닌지는 뭘 봐? 청자 있는지 봐. 근데 방금 이 시에서 야 마음이 옥말라 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청자 설정했지. 봐라 이 자식들아 하고 얘기했지. 그러면 얘가 무슨 체인 거야? 대화체이자 말 건네는 방식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라 했으니까 무슨 어미? 명령형 어미가 나왔다. 혹은 명령의 어투를 사용했다. 전부 다 맞겠죠. 그쵸? 자, 보아라. 뭘 보라고 했겠어? 민서야, 뭘 보라는 뜻일까? 이 사람들한테 뭘 보라고? 민서? 민서 어디 갔니? 뭘 보라는 걸까? 산수유나무 보라고. 걔 보고 좀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명령형 어미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구나 정도 이해하면서 넘어갑니다.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야. 얘들아, 그늘이 농사라고 하는데 나무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부처럼 열심히 으쌰으쌰 막 씨 뿌리고 안 되죠. 이거는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네요. 그런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해요? 맞아요. 의인법입니다. 여기서 의인법 잘 사용됐다는 것도 한번 이해하고요.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도 역시 의인법이죠.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꽃을 하늘에 피우면 피울수록 그늘이 점점 어때져? 넓어지지. 그러니까 산수유나무와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점점 노력한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한다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 시는. 그런 후에 뭐래?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야, 근데 두 칸 위에랑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거의 비슷하지. 약간의 변형만 있지. 이런 것도 반복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 들어봤나? 변주나 변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는 리듬감, 표정 봐. 저건 또 뭐야? 시는 운율이 있잖아. 노래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랬어. 1행에서. 그런 다음엔 너도 나를 사랑하지 막 이랬어. 근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살짝 바뀌어 있지. 이걸 변주, 변형해서 연주한다, 변용한다고 해요. 이게 변주와 변용입니다. 그러면서 와, 산수유나무가 배려와 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걸 막 강조했어요. 그런 후에 마지막에 뭐래? 끌어모으면, 야, 이 그늘을 끌어모으면 좁쌀 5대의 무게래요. 얘들아, 그늘이 끌어모을 수도 없겠지만 끌어모은다 한들 무게로 느낄 수 있겠니? 없지. 그러면 그늘을 좁쌀 5대 무게라고 하는 이유는 그늘이 그만큼 묵직한 가치가 있다야 없다야? 가치가 있다.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뜻이야. 그늘이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표현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 전반적으로요. 노란색, 그늘이 넓어져 간다, 꽃이 피어간다 했어. 눈으로 보지. 대부분 무슨 심상이 많이 쓰였어요? 그렇죠. 시각적 심상입니다. 시각적 심상 많이 쓰였으니까 감각적 시어 썼다고 해도 됩니까? 또 헷갈려봐. 괜찮을까? 내가 봤을 때 감각까지는 아니고 조금 괜찮은 정도 봐.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시각적 심상 쓰였으면 그냥 감각적 시어라고 하면 돼. 고민하지 말고 감각적 시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늘은 시각적인 건데 그걸 무게다라고 했으니까 촉각으로 옮겨간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런 걸 감각의 전이 아니야. 너희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배웠었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은 언급하지 않을게. 너희 학교에서 작년에 이걸 공감각으로 안 봤었으니까 그건 패스. 어쨌든 시각적인 심상이 많이 사용됐구나.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배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무엇처럼? 농부처럼 농부의 직유법으로 빗대기도 했고, 그 다음 농사를 짓는다. 그늘이 한 해 농사다. 그늘은 한 해 농사 은유법도 쓰였다고 봐도 뭐 나쁘지는 않고 모든 표현 방법이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은 뭐다? 주제를 잘 선별하면 된다. 자, 그러면